오늘이 6월 7일이네요. 네. 이게 2달에 한 번씩 뵙다 보니까 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격월 이건규 시간입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달에 한 번씩 뵙고 또 우리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으로 맥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벌써 24년 허리쯤 왔습니다. 허리쯤. 그러네요. 벌써 6월이에요. 네. 시간 너무 빨라요. 그러게요. 뭐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상반기 네. 거의 다 지났고, 왜냐면 이제 다음번 만날 시기가 이제 하반기라서 네. 8월에 만나야 돼서 아직 뭐 6월이 다 지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냥 올해 24년 상반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상반기 시장은 사실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그냥 뭐 강보합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 자체가 한 9에서 10% 정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네. 이제 개별주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그래도 한 9에서 10% 정도 이제 움직였고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면 보통 한 18% 정도 수익이 현재 오늘까지 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연간이요? 예, 그러니까 연초 대비.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내에 어떻게 보면 좀 연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미리 좀 달성한 뭐 그런 의미 있는 상반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거의 같아요. 그냥 연간으로도 거의 꾸준히 한 20%면 네. 족하다.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복리로 네. 가는 걸 목표로도 많이들 삼으시는데 네.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라는 거네요. 네, 상반기 때 그래도 상당히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시장은 것 안 같아요. 좋았지만 네. 우리는 좋았다. 네, 뭐 시장도 뭐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중소형주는 좋았다. 예, 하기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같아요. 네.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나쁘지 않았을.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뭐 안 좋았던 이유는 뭐 삼성전자가 안 좋았으니까 지수도 안 좋았었는데 그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하반기에는 어떨 것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떨까요?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막 금투세 이슈도 계속해서 더 크게 불거질 거고 네. 어떻습니까? 금투세는 정말 제발 이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그 파장 자체가 좀 클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국민청원도 보면은 5만 명이 이제 그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달성했죠. 빨리 달성을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금투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라고 보고 있다,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문제가 뭐냐면 당장에야 이제 세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좀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본 시장을 좀 키워서 이제 기업들이 좀 투자를 늘리고 그리고 파이가 커지면서 이제 법인세가 커지면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금투세 도입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꺼려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돈이 유입이 줄어들고 해서 만약에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그게 이득이 되는 일일까라는 데 대한 굉장히 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사모펀드가 수혜를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수혜입니까? 네. 전혀 수혜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냥 업계 전반적으로 그냥 대규모 악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업계는? 사모펀드 업계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문사라든지 뭐 운영업계 전반적으로 다 악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은 기존의 배당 이자 소득세처럼 해서 종합소득세가 돼버리는데 네. 중간에 환매를 해버리면 네. 주식의 매매 차익 같은 효과가 나서 네. 금투세가 되고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금투세율이 기존보다는 낮으니 네. 그래서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이 만기까지 안 갖고 있고 중간에 환매를 하면 이분들이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을 안 했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없었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펀드의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이제 매력도 자체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없던 게 생기는 거고 세금을 안 내던 걸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기존에는 그냥 수익률만 생각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세후 수익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란 부분이 과거에 없던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를 비롯해서 이제 투자 운용업계 주요 고객군이 세 군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관하고 이제 법인하고 결국엔 개인인데 네. 개인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던 거에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개인들의 어떤 고객군이 네. 좀 축소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 업계도 당연히 주요 고객 중에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 개인 고객이 만약에 위축되거나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사모펀드도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사모펀드 개인 고객들은 네. 큰손 투자자들은 사모펀드로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럼 세금이 없었나요? 세금이 없었죠. 아, 그 배당 이자 소득세로 네, 15.4% 그거는 냈던 뭐 거예요? 당연히 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죠. 아, 그거는 펀드 내에서 네. 배당이나 이자, 배당 같은 걸로 이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일정 부분 세금을 냈었는데 네, 뭐 배당에 대해서 이제 원천소득 그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어차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모펀드에서 배당을 첫째 네, 목적으로 하는 게 배당이 아니라 차지하는 비중은 좀 작고요. 아하. 결국에 이제 매매 차익인데 많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투자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면 사모펀드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없던 세금이 생기는 개념이니까 네, 맞습니다. 결코 또 좋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사모펀드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런 고객들이 또 회피를 할 수가 네, 있게 되고 떠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을 좀 떠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액자산가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은 시장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은 뭐 발행 시장이 됐든 유통 시장이 됐든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의 업황이라는 부분도 그러네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펀드든 사모펀드든 직접 투자든 투자하는 방식 비히클의 차이일 뿐 네, 맞습니다. 시장을 떠나는 건 매한가지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위축됐을 때는 모든 참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좋을 게 없이 금투세 때문에 네. 뭐 당장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차익만 생겨도 그 뭡니까 부양가족에서 건강보험 거기서 이제 부양가족에서 또 네, 빠지게 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것 같아요. 성장 사다리가 이제 네. 그래서 없어지는 이제 거죠.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부동산 아니면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예전보다는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라도 뭔가 활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금투세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시행으로 갑자기 뭐 지수가 30-40% 폭락한다든지 이런 경험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시행된다고 하면은 뭐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참여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부분에 올해 상반기는 지수는 좀 플랫했지만 좀 안 좋았지만 개별주는 나쁘지 않았다.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 당장 2024년 하반기 되면 네. 찬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네. 중소형주 이런 회피 심리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금투세가 아니어도 이제 그 대주주 세제 양도세로 인해서 매년 연말 11월 정도쯤 돼서는 특히 중소형주에서는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보여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게 반복되는 거일 뿐이지 새롭게 생겨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금투세가 아니라 이제 양도세 한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계절성은 분명히 있긴 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중소형주를 다 팔 거냐라고 보면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요. 단기적인 수급 이슈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금투세는 시장 자체 참여자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금투세가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디스카운트 되는 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다 이제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겠죠. 속 키울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많이 떠나가게 될 거고요. 뭐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게.
이미 되게 근데 또 저는 개인 되게 투자자분들이 또 해외 주식 심각한, 많이 늘리고 네,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금투세 시장이라는 이 부분. 심각한 걸 사실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또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이걸 빨리 이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왜냐면 네. 이게 연말 저희 12월 말 끄트머리 가서 결정이 되면 그 네. 동안에 시장 엄청난 또 불확실성이 휩싸이는 거잖아요. 네, 막. 근데 이제 변동성도 커질 거고. 계속 연말까지 끌 것 같아요. 그게 정치죠. 근데 정치는 이제 국민들 삶을 좀 빨리 네. 윤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불확실성을 조금 더 제거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시각을 좀 넓게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여기는 왜 세금을 안 물려? 여기 그럼 세금 내세요가 아니라 네, 넓게 종합적으로 네, 그렇죠. 보셔야 되는데 시장을 키워야죠. 그 대표님도 보셨겠습니다만 네, 거의 매년 그러긴 한데 2024년도 증시 상승률 보면 네, 그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전쟁하는 나라보다도 더 음. 지금 약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약할까? 이게 금투세도 물론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네. 유독 한국 증시가 지금 약한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세요? 저는 이제 글로벌 약간 넘버원 플레이어가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약간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4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이제 HBM, 그러니까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글로벌 넘버원 플레이어가 됐고 거기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제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히 차별성이 있었기 때문에 올랐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이 좀 다변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시장의 발목을 잡는 업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의류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뭐 특정 업종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흐름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나타났던 부분이 결국에는 그 지수를 끌어내린 업종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사실 이제 차별화된 업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글로벌 넘버 원 플레이어가 없다는 사실 네, 뼈 아픕니다. 대만 하면 TSMC 바로 나오고 네, 네, 미국 하면 엔비디아 바로 나오는데 네. 대한민국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 이야기 뒷부분에 좀 할게요. 네,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밸류업 프로그램, 네,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밸류업 프로그램. 네, 한 6월쯤 되니까 얘기가 어떻게 쏙 들어갔습니다. 네. 요즘 체감하시기엔 좀 어떠세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저는 크게 달라졌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몇몇 업종 내지는 기업들은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좀 주주환원 정책을 좀 늘려가는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몇.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0여백 주식에 대한 좀 주식에. 이해도가 높은 이제 금융업들 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더 동참하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했던 뭐 그런 기업들이 보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대다수 기업들이 거기에 공감을 많이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뭐 사실 KB금융하고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네, 공시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고 공시였죠. 네. 금융회사들이야 원체 좀 잘하던 측면도 있었고. 네, 뭐 그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마침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을 조금 서둘러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 됐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각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입 소각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데 자사주 매입까지는 그래도 기업들이 많이 그래도 부정적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생각이
뭐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현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예금에 넣어봤자 뭐 2% 3% 보통 예금 넣어봤자 뭐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배당은 뭐 한 4%, 뭐 5% 줘야 된다고 하면은 자사주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금을 갖고 있거나 그걸 예금 자산에 굴리는 것보다는 자사주를 사는 게 좀 더 이득인 것 같다라고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감은 좀 증가한 것 같다라고 기업들이요. 보입니다. 예. 근데 자사주를 매입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메인만 미국처럼 해서는 사실 크게 소각을 의미는 해야 없습니다, 되는데 사실. 네. 왜냐면 이제 자사주 가지고 자꾸 이제 딴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보다는 사실 네. 소각을 안 하면 크게 의미가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긴 하지만 이게 뭐 언제든지 외부로 이제 다시 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매입 정책이라는 부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매입 소각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얼마만큼 혹은 이익금 중에 얼마를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또 계획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베스트죠. 시장의 소통 네. 측면에서 보면 그거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몇몇 기업들. 네, 그래서 아예 깨어있는 이제 그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던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어, 기업의 밸류를 높여서 이제 매각할 생각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밸류업을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뭐 교육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매각 생각이 있어서 뭐 얼마 이상까지는 계속해서 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 같은. 그래서 확실히 이제 대주주의 니즈와 어떤 합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쉽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야 네,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당수 기업들은 그러지를 못해 왔고 네, 근데 그게 좀 변해야겠죠. 아이러니하게도 대주주가 회사를 팔 생각이 있어야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대주주가 네, 엑시트할 생각이 없으면 거의 또 이제 네. 그냥 주가는 뭐 오르거나 말거나 네, 이렇게 그 되는데 얘기는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은 확실히 주가를 부양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 같아요. 매입 소각이 네, 그렇죠. 이게 이제는 스탠다드가 돼야 되는데요. 네, 너 자사주 매입했는데 소각 안 하니? 너 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네, 진짜 우리 밸류업을 하려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네, 막 이렇게 밸류업 안 하는 네. 나쁜 대주주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업계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런 과거에는 노력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싸우고. 이제 회사를 좀 바꿔보려고 네네네. 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회사, 잘하는 회사에 투자하자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어차피 예. 안 된다라는 어차피. 생각을 이게 참 좀 쓰라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된다. 네, 쓰라립니다. 쓰라립니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이제 가을 되면 아마 세제 개편안 통해서 네, 뭐 배당에 대해서 뭐 세금을 분리과세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상속세 법인세도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건 세제 지원이니까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랑 어떤 투자자랑 이게 한 목소리 내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저기는 우리의 자산을 뺏어가려는 곳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있는 거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나? 왜 그러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좀 시장에 친화적이지 않고 네, 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약간 반감을 갖고 네, 이제 대하게 되고 네. 그런 기업들은 좀 투자할 때는 많이 좀 피하시는 편이세요, 그러면?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결국 이제 싸다고 들어갔다가 그냥 네. 왕창 물릴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 실적을 추정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익이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대주주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회사였어요. 네네네. 누가 봐도.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무조건 이익 증가한다. 라고 봤는데 이익을 안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원래 자꾸 새가요?
새 네. 나가요? 이게 이론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샜는지 이걸 결국에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은 늘었는데요. 매출도 생각보다 많이 늘진 않았고 특히나 이제 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줄 알았는데 왜냐면 이제 원재료랑 제품 판가의 스프레드를 보면은 아, 이제 마진이 얼마큼 나오겠다는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게 완전 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더라. 네, 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앞부분에 혹시 그 회사 이름을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 안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괜히 또 회사 이름 얘기하면은 네, 저희가 소송을 당합니다. 씁쓸합니다. 네, 그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앞부분에 약간 이제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취지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매우 답답했지만 네. 개별 종목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네, 2달 전에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었죠. 지수는 네.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네, 지수보다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네. 그게 지금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항상 그렇고요. 항상. 예. 근데 이제 하반기는 지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어요. 혹시 어떤 이유로? 이제 전자가 전자? 네. 전자 후자 할 때 붙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네, 전자가 그래도 하반기는 좀 주가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최근 들어서 더 드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네.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전자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데 네, 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네. 왜냐면 이제 삼성이라는 그룹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수도 결국에는 지수 영향력이 제일 큰 건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가 하반기 때 주가 좀 회복되면은 지수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건데 주변에 나가서 진짜 네. 전문 투자자나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말고 네, 정말 그냥 평범하신 분들 네, 한테 삼성전자 얘기하면 네. 욕 먹어요. 아, 근데 얼마 동안 물려 있었는데 네. 그리고 거기 뭐 요즘 뭐 잘 안 된다며 막 네. 난리 났다며 막 이 얘기들 전자는 하세요. 제가 한 3, 4년 내에 긍정적으로 코멘트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요? 요즘 달라진 건가요? 네, 네. 요새는 전자도 하반기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 이유가 네. 어찌됐든 HBM을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못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레거시 D램의 마진이 뭐 이제 로우 하이 싱글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자릿수 마진율이고 네. 예를 들어서 HBM 마진율이 40%다라고 음. 하면은 HBM이 없으면은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1년간은 흘러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HBM만 시장이 그로스를 보였고 마진이 좋았고 성장률이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네. 삼성전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HBM의 마진은 어찌됐든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는 쉽진 않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든다고 했을 때 네. HBM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되면서 오히려 전통 D램에 대한 마진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좀 확대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가 HBM에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AI 탑재가 늘어나면서 D램 탑재량도 뭐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서버가 됐든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레거시 D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레거시 D램의 마진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8% 됐는데 이제 뭐 HBM 마진율이 40%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찌됐든 이 격차가 좀 줄어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HBM과 관련된 디스카운트율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HBM을 못했지만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들다 보니 기존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레거시 D램의 회복으로 좀 줄어들고 그리고 HBM이 어찌됐든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든 뭐 조금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인 디스카운트 내지는 상대적인 언더퍼폼이 이제 조금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40% 올랐고 삼성전자는 하나도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키 맞추기가 좀 진행된다고 보면은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가 오르면 뭐 지수는 뭐 당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키 맞추기라는 표현이 네. 저 많이 좀 떨어져 있던 주식이 좀 올라오는 걸 그거를 네. 갭을 메우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런 표현을 참 삼성전자한테 쓰는 날이 오네요. 네. 이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네.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네.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로이터 보도로 5월 말부터 막 작살이 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이후에도 뭐 젠슨 왕이 뭐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 뭐 공통 네. 같이 하는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실패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네. 약간 이제 마사지를 해줬죠. 네. 그러면서 7만 7천 원 저희가 6월 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한 7만 네. 7천 원, 7만 8천 원 그때까지 회복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이게 네. 사실 뉴스 하나로 막 이렇게 등락이 삼성전자마저도 그렇게 나서 알 수는 네.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변동성이 커진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태까지 전자가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한 1년 동안 해왔던 것 같거든요. 관련된 단독 보도만 네. 수십 개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면은 거짓말이었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본인들도 될 줄 알았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난 1년간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는 HBM 때문에 더 이걸 내려꽂기에는 이미 1년 동안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악재선반영.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늦어진다고 해서 네네. 추가적인 악재로 막 엄청 크게 작용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악재라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HBM을 사오는 그 협력사 네. 3개 중에서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중에서 완전히 탈락하지 않는 이상은 네. 뭐 퀄테스트 지연된다는 더 이상 이제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엔비디아는 뭐 이 거래처를 다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한테 이제 빨리 우쭈쭈를 해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퀄리티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써주겠죠. 근데 그게 일단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젠슨 왕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가 네. 들어오는 근데 게 본인들한테도 그것도 좋다는 사실은 거고.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네.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하이테크 쪽엔 안 들어가고 좀 중저가 제품에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는데, 진짜 납품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거지조차도 막 확실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뉴스 하나하나에 막 네. 엄청나게 또 변동성이 또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까? 맞을 만큼 맞았다. 맞을 만큼은 네. 맞았다. 1년 동안 그렇게 맞았으면은 맞을 만큼 맞았다. 지난번 그러니까 2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그런 네. 표현을 하셨었어요. HBM 경쟁과 가격. 네. 이게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장 고민거리라고. 네.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좀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거는 뭐 그냥 저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장비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HBM 관련된 장비. 네, 장비 업체. 네. 근데 이제 장비 업체가 저희가 좋게 보는 포인트는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거를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조금만 개량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에 넣던 거를 뭐 삼성전자에도 넣고 마이크론에도 넣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에도 납품하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똑같은 제품을 뭐 3군데 4군데로 분산해서 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R&D라든지 비용은 다 이미 개발 비용은 다 들어간 건데 그걸 똑같은 제품을 딴 데 판다고 하면은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감안했을 때는 국내 장비 업체들의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모습은 정말 뭐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마이크론에도 하이닉스에도 중국애들한테도 납품하는 업체는 그냥 글로벌 넘버원 업체, 장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3사랑 다 거래하는 네, 회사는 네. 그냥 글로벌 그리고 넘버원 되는 거다. 되는 거기 해당 때문에 분야에서. 뭐 이익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멀티플까지도 그냥 개선돼야 되는, 재평가되어야 되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가까울수록
재평가율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HBM 관련 장비 하면 특정 회사와 다른 아이들 약간 네. 이렇게 분류가 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리더십을 갖고 있을 때는 삼성전자랑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른 업체랑 거래하지 마였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팔로워에 지금은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마진 얼마야 혹은 다른 애들한테 납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는 해외 장비 업체들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만큼 탈피해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국내 업체들하고 뭐 SK 밸류체인하고 손을 잡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IT 업체들, 장비 업체들은 그런 불확실성들이 다 있어요.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린 업체 다변화 가능할지, 마진 높여갈지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은 있지만 업체별로 특정 업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이는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를 되게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쫙 깔아서 가져가고 있어요. 네. HBM 관련된 장비 기업도 네. 조금 이렇게 다변화해서 네. 한쪽으로 막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얘네가 안 될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맞습니다. 네. 분산한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약간 그 HBM 장비 사이클이 그러면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익 상향 트렌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D램도 이제 네. 그 장비 쪽으로 어떻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를 더 하느냐 마느냐 요 얘기는 좀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그쪽보다는 HBM 쪽으로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HBM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전통 D램의 비중도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네.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HBM 덕분에 일반 D램의 마진도 개선될 수 있고 네. 그쪽으로 투자도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그 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에 납품한 업체를 다변화하는 케이스 첫 번째. 두 번째는 낸드 하던 업체가 D램 혹은 HBM에 진입하는 사례. 그리고 전통 레거시 D램을 만들던 회사가 HBM에 이제 첫 등록되는 사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의 장비 업체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한 개의 회사입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욕심이 네. 많아. 그 하나였으면 다 몰빵하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다 있고 그게 정말 된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씨를 뿌려놓고 있는 거죠. 어떤 업체에서 터질지는 저희도 뭐 확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그냥 지금 HBM의 투자만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니 쭉 들고 가면 될 것 같다. 다만 뭐 하반기 때 예를 들어서 정말 모바일 D램이 회복을 할지 PC D램이 회복할지 서버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나오면은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뭐 전통 수요가 뭐 엄청나게 살아난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 상태, 기대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수요가 회복되면은 어찌됐든 이익 상향 조정이라든지 기대감의 상향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켜본다라는 거는 그런 걸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D램 수요가 그러니까 모바일 쪽 개선되는지 PC 회복되는지 서버 회복되는지 혹은 삼성 하이닉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실제로 삼성에 납품하게 되는지 뭐 낸드에서 D램으로 넘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정말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고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어닝은 어찌됐든 IT 업체들의 어닝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을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년 상반기를 끝으로 뭔가 사이클이 끝납니다는 아니고 네, 그렇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되 일단은 또 그때도 어닝이 계속해서 그때까지 체크를 해봐야 회복이 된다.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업체가 보이면 거기에 더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는 거니 뭐 그런 업체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 하반기
내후년까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 AI 반도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긴 사이클로 간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투자 사이클이 더 길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네, 하이닉스 향해서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공급처가 넓어지는 기업, D램뿐만 아니라 HBM 관련된 것도 네. 하는 기업, 낸드뿐만 아니라 D램과 네, HBM으로 그렇죠.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기업. 네, 얘들이 이제 알파를 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고민이 드는 지점이 아까 그 엔비디아 퀄 테스트 삼성전자가 뭐 통과했냐 안 했냐 뭐 말들 많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퀄 테스트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 빠지고 네, 퀄 테스트 아직 안 되는 것 같다.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오르고. 네, 그러니까 약간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장을 일부 이제 좀 내어주게 되는 네, 그게 될 수 있잖아요. 그 또 네. 투자자들이 염려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네. 거고 그거 자체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초과 수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만드는 족족 납품하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60만 납품되고 있고 삼성이 20을 더 더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거는 뭐 쇼티지가 조금 완화됐을 뿐 여전히 쇼티지 상태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가 분기 이익으로 봤을 때 HBM의 마진율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HBM의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전사 마진율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당분간 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BM이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하이닉스 숏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닝 서프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 자체가 쇼티지. 그러니까 네. 공급이 계속해서 달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네. 롱숏 뭐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 굳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약간 좀 소부장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이런 거에 네. 따라서 뉴스 하나에 막 여기 쭉 오르고 여기 쭉 내리고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러면 접근 방법이 전통 D램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 소부장 그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하반기 때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베타가 이제 변동성,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도 뭐 이런 네. 측면에서는 장비 업체가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하. 장비 업체 쪽으로. 네, 근데 요즘에 보면 은근히 반도체 소부장 중에 신고가 가는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죠. 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변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동률이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뭔가 진입이 되는 기업들이요. 네. 근데 이제 소재랑 장비랑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소재는 가동률에 좀 더 민감하고요. 네. 그리고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에 해당되는 업체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해당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최근에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게 언제까지 좋아지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답답한 분야가 좀 있습니다. 네, 한때 잘 나가던 그 엔터 기업들 네, 네, 조금 반등하나 싶었더니 또 다시 훅 밀리기도 하고요. 네, 그 한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던 K-팝 이 네. 엔터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좀 보일까요? 저는 개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 그게 이제 지난 1년 동안 좀 부진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앨범 사재기가 좀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그러니까 K-팝, 그러니까 뭐 이제 엔터사들의 이익을 조금 하향시키는 역할을 좀 해왔고요.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중요한 거는 항상 YOY로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뭐 안 좋았다고 하면은 뭐 1년이 지나면 그 악재는 소멸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하이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어찌됐든 내년 되면은 음반 판매량이라든지 공연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BTS가
결국에는 완전체로 내년에는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진스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된다고 보면은 뭐 지난 1년 동안 주가를 이제 억눌렀던 세 개의 어떤 이슈가 네. 좀 해소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엔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하나 둘씩 해소가 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기저 효과까지. 네. 이게 그러면 엔터도 특정 기업별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산업이 좀 같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세요? 특정 기업을 보고 특정 기업의 아티스트도 봐야죠. 그 중심으로. 네, 네, 근데 여기도 참 뭐 루머 하나에 네. 뭐 최근에는 어떤 아이돌이 뭐 일본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네 막 이런 루머 또 도니까 막 폭락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지금 제일 편한 건 하이브가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 엔터사들 네, 중에. 엔터사들 중에서는. 그러게. 벌써 잠깐만.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아니다. 이게 저희가 금요일 오후 늦게 찍고 있어갖고 월요일쯤 아마 내릴 예정인데 진이 제일 먼저 제대하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제대를 할 테고 26년쯤 돼야 아마 저기 한다 하더라고요. 완전체. 아, 공연을. 내년 하반기였나요? 뭐 네. 저도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년 하반기에 거의 다 이제 네. 제대를 하고 26년은 돼야 이제 네, 완전체 네. 공연을 하고. 근데 또 한 명씩 또 네, 공연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힘들게 하기는 했습니다. 네, 뭔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약간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네. 힘든 시간이 좀 많았었는데, 네. 근데 게임주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반등하는 기미들이 나타났거든요. 네. 물론 여기도 뭐 게임 스케줄, 뭐 개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개발비는 많이 드는 반면에 대박을 내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업체라고 하는 경쟁 상대가 이제 뭐 최근 몇 년 내 굉장히 좀 강력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시장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면 이제 원가 절감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원가 절감이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뭐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이제 게임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발자의 거의 3분의 1을 축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 작곡자도 3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게임 코딩하는 개발자도 3분의 1로 줄였고, 그 이유가 결국엔 챗GPT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딩 작업이라든지 미디 작곡이라는 그 부분을 한 대리에서 과정급 정도의 퀄리티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AI가요? 네, AI가. 예, 그래서 3분의 1로 줄였대요, 인력을. 왜냐하면 이제 대리 과장이 별로 필요 없고 일단 그걸로 1차적으로 돌리고 네. 과장 부장급이 그 1차 결과물을 보고 수정을 하면 돼요. 인간은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막 시간이 협력사에 지나면 쫙 가져오라 하듯이. 그 AI 퀄리티도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은 뭐 사실 뭐 관리자 한 명이 챗GPT 돌려놓고 그냥 그거 수정하거나 거기서 피킹해서 가면 되는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업계에 자극한다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좀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주 예정인 게 시프트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인력 대비 효율성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게임 업계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안 내지는 되게 시장에 상대적인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시가총액도 한 3조 안팎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IPO로 인해서 게임주에 대한 방향성도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겠고요. 뭐 다른 기존 게임주들한테 이제 매기가 이제 그 약간 매수세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게임 업체들의 수급까지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럴 드는 수도 것 같아요. 있고 네. 온기가 다 퍼지는 것보다는 네. 역시 게임 회사들은
뭐 대안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딴 걸 팔고 그걸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개의 어떤 게임의 특성, 네. 스케줄 이런 것도 좀 많이 스터디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그 개발비나 그 원가 절감이 누가 더 이제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는가 누가 이걸 더 또 따져봐야겠네요. 효율화할 수 있겠느냐. 효율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게임의 성공 가능성은 너무나 네. 당연하고요. 네. 또 최근에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네. 또 한중 FTA 뭐 2차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엔터와 게임에 네. 대해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음, 문호를 넓혀주는 네. 그 최근에도 중국 쪽에서 판호 나오는 게임들이 한두 개씩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중국의 영향도 어떻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이 너무 많이 네, 올라와서. 네. 그래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분명히 플러스 알파 요소죠. 왜냐 없던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에서의 자체적인 내부적인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과거에 현지 비해서 기업들 예를 경쟁력이 들어서 너무 많이 과거에 올라서. 100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좀 디스카운트해서 한 뭐 60, 80을 기대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기대감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코로나 전 아니면 이제 뭐 사드 전에 확실히 그랬고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에 갖다 팝니다. 그러면 그냥 네. 보따리 메고 갖고 가는 만큼 다 네. 팔리는 그때는 그런 이제 개념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인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사실 뭐 좀 무차별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과의 네. 차별성이 별로 네. 없다. 차별성이 그렇게 막 크진 않은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어려워졌지만 더 잘 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잖아요. 네. 화장품 쪽은 계속 좋게 보셨었고, 네. 근데 이제 한 5월부터는 거의 안 오르던 네. 화장품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소재 이 기업들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극명하게 보여줬던 게 이제 중국 비중이 확 줄어들면서 일본 비중이 확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이 붙어주면서 이제 중국을 능가하는 어떤 성장세를 보여줬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너무 마켓시어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넓혀 나가기엔 조금 한계가 좀 보이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우리가 먹을 몫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재평가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면은 주가가 올라서 더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미국에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잘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잘 될 가능성도 높고 더 뭐 시장도 서프라이즈나 크고.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화장품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거의 한 1년여 동안 네, 지금 이제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막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고 막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죠. 이제는. 예, 근데 이제 그런 피크아웃 우려라든지 뭐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라는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주가가 오를 때부터 계속 이게 끝 아니야? 뭐 화장품 얼마나 가겠어라는 이야기는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상반기까지 쭉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좀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이제 트렌드를 좀 시장에서 좀 인정을 해줘야겠죠. 네.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멀티샵이라든지 뭐 인디 브랜드 이런 거의 확산이 좀 적어도 한 1년 정도 볼 수 있는 트렌드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인식이 되면은 주가는 더 오르지 않을까 싶고 뭐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네. 성장하는 회사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크게 막 안 좋아졌던 기업이 막 좋아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네. 기존에 보신 그 흐름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쭉 가고 있는 거네요. 네. 화장품이 대표적이었고. 맞습니다. 아까 엔터하고 게임주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소프트웨어 인터넷 관련주들에서 네. 잊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라고 있습니다. 네. 어휴 좀 반등하나 싶었던 여기도 계속 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막 실적 자체가 막 엄청 나쁜 거는 아닌데 네. 그 전년 대비 조금씩 성장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밀리더라고. 이유는 뭘까요? 이제 그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예.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음. 방산이라든지 좀 이제 화끈한 성장을 보이는 업종들이 있다 보니 뭐 IT를 비롯해 가지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매년 10%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의 앞으로의 향후 성장률이 10% 내외의 성장은 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정말 과거에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성장주로 바라봤던 뭐 3, 40% 성장하고 높은 자리에 성장을 했던 시기에 어떤 눈높이와 지금은 다를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성장주로 바라봤던 게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옐로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적정 성장주로 바뀐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멀티플이 디레이팅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향후에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10%의 성장 가능한데 네. 거기에 어느 정도의 멀티플을 줄 거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조금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고 단기간에 그게 바뀔 만한 요소는 많지 않은데 딱 하나 있다. 그건 네. 뭐냐면은 이제 AI가 이제 붙어주면은 이제 시각 자체가 바뀔 텐데 그게 뭐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는 아직은 몰라서 뭐 그걸 기대하고 사기에는 너무 보이는 게 없지 않나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밸류에이션 대비 성장을 또 잘하는 네, 것도 과거에 아니고 기대했던 성장은 이제는 기대하기 아니고.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과거에 바라봤던 성장주 패러다임에서는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멀티플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가치주로 보기에는 여전히 싼 것도 아니고 뭐 배당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애매한 거네요. 그렇죠. 또 AI도 뭐 네이버 클로바 뭐 여러 가지 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뭐 빙이라든지 네, 챗GPT가 구글의 검색 그 마켓 쉐어를 얼마나 또 이제 갉아먹느냐 막 이거 보고 네, 있는데 네, 당연히 제미나이가 됐든 뭐 챗GPT가 됐든 이런 거 많이 또 활성화될수록 네, 네이버로 검색하는 사람은 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그 쇼핑몰들이 많이 마켓쉐어를 좀 차지하면서 유통 부분에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의 강점도 조금 더 이제 낮아진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참 뭐 몇 중고입니까? 3중고, 4중고 막 이렇게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냥 포털 이런 것만 잘 돼도 좋았었던 쪽이 이제는 쉽지 않고 카카오는 좀 많이 다를까요? 거의 비슷할까요? 카카오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네, 다르지는 않고 그러게 좀 답답하면서 네,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 하면 이제 또 다 환호하던 시절이 너무 또 옛날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는 쪽은 어떨까요? 아 맞다 우리 변압기 얘기를 안 했네요. 네, 그거는 그 전에도 전전에도 네. 계속해서 좋게 보셨잖아요. 뭐 거의 한 1년 지났죠. 그러니까 계속. 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지금 뭐 전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그쵸 같고요. 이제는. 예, 다만 그런 게 이제 변압기에서 뭐 SMR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좀 영역 자체가 좀 확대되어 간다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게 뭐 송배전 관련주뿐만 네, 아니라 네. SMR 소형 이제는 이제 원전도 전력 그렇고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지어야 되는데 약간 거점을 기반으로 해서 좀 소규모 발전소를 좀 건립해야 되지 않냐라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소 관련주들도 네, 조금씩 좀 움직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러티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보다는 약간 이제 실제가 있는 쪽으로 더 실체가 있는 가까워서.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만 전력 이제 SMR 관련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정말 그게 현실화될지 얼마나 많이 확대가 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거의 1년 넘게 증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난 것 같진 않아요. AI, 네, HBM, 전력 인프라, 네, 뭐 화장품 뭐 거의 비슷하게 방산, 네, 방산까지 약간 이렇게 보면은 네, 요즘에 보면은 뭐 그 애나 어른이나 다 AI, 애나 어른이나 송배전, 네, 애나 어른이나 다 화장품 똑같이 본다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혹시는 아직은 떠오르진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조금 좀 주춤세를 보이고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지 어,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요런 쪽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확 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안이 보이지 아, 않는다라는 부분이 갈 데가 없나요?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시클리컬, 네, 사이클 타던 그런 대표적인 업종들은 네, 약간 좀 돌아오지 않는 강 어딘가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그냥 좋은 부분만 계속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뭐 업황 자체가 뭐 안 좋은 업황을 갖고 있는 업종이 살아나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징후 자체가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모니터링은 하고는 있거든요. 음, 근데 아직까지 그거를 갈아탈 정도의 뭔가 변화가 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엔비디아에다가 뭐 네, 하이닉스에다가 네, 화장품, 전력 송배전, 방산 네, 요렇게 딱 포트폴리오를 꾸려놨었으면은 네. 지금 이제 몰디브 가서 이제 근데 이제 뭐 투자는 끝이 없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고 뭐 시장을 떠날 것도 아니고 계속 네.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고민은 계속 해야죠. 어느 시점에 이거를 팔고 또 어느 시점에 또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고 이런 부분은 그렇죠. 끊임없이 항상 고민이 고민해야죠. 필요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맥을 짚어달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저희도 예, 항상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해피한데 이 해피한 거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 그죠. 것이냐. 네, 수익이 나도 고민이고요, 항상. 네, 그래서 저희가 격월 이건규 이 시간을 항상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네. 투자에 좀 맥을 짚어주시고 혹시 이제 진맥하다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맥박에 달리 뛰는 지점이 나타나면 네, 알려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변화가 이제 몇 예. 가지 뭐, 말씀드리면은 그 4월, 5월 명품 소비가 줄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명품 소비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여행은 안 주는데 명품이 일단은 좀 줄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최근 뭐 한 2, 3년에 계속 좋았었잖아요. 그게 이제 음, 개인들이 소비를 조금 줄이려고 하나 뭐 정도의 생각은 좀 들어서 좀 특이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명품 소비가 줄어도 너무 늦게 줄어든 거 아닐까요? 약간 그렇죠. 인플레이션으로 예. 고통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네. 개인들의 소비가 물론 이제 양극화되긴 확실히 합니다만. 좀 약간 비탄력적이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확 줄였다가 뭐 확 늘렸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소비 패턴은 잘 안 바뀌거든요. 음, 내가 음. 사던 거 계속 사 먹고 그쵸, 계속 그쵸, 사고 그쵸. 하는 이제 소비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특이사항이었던 것 음,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중국 그 바이오 기업들하고 어떤 거래 관계를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음. 걸로 인해서 좀 끊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국내 뭐 CMO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최근에 들려오는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맡기던 CMO를 네, 한국 기업이 대신할 네,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에 대해 네, 좀 제재를 배제를 할수록 하는 우리가 네, 반사이익을. 네, 맞습니다. CMO까지도요? 네, 네. 그런 얘기가 최근에 조금 들려오고 있다 정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철강 네, 이쪽도 이제 제재하면서 뭐 반사이익 생기는 거 아니나 하나하나씩 다 보는데 바이오 CMO 쪽은 네, 요거는 이제 최신 네, 최신 변화에 감지된 네, 내용이고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이게 명품 소비도 줄어들 정도로 근데 사실 이제 내수 민간 소비가 안 좋아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내수 네. 소비주도 막 거의 작살나 있고. 근데 생각보다 예. 내수 소비는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치로 봤을 때 줄어든 건 없어요. 그죠. 뭐 GDP 나올 네, 때 민간 소비 0. 몇 네, %라고 늘어나는데 네. 대부분이 약간 가성비 쪽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이 옮겨 타고 그죠. 있죠.
그래서 화장품도 사실은 그 가성비 화장품들이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거고 그렇죠. 혹시 다른 분야에는 없을까 저는 좀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물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라면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이유도 이거 네. 가성비 때문인 것 같다. 음. 어차피 그 친구들은 밀가루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라면이 평소 먹던 스파게티랑 비슷한 네.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혹시 또 막 가성비 트렌드 막 살펴볼 만한 게 또 뭐 있을까요? 근데 이제 가성비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 기업들의 그냥 거의 99%는 다 가성비예요. 아 우리나라 왜냐하면 뭐 사치제도 없죠. 그리고 뭐 가심비라고 할 그러네. 수 있는 것도 없죠. 아하. 명품 없죠. 사치제 없죠. 어...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거의 99%다 가성비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성비가 좀 극대화됐던 게 화장품하고 방산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네. 내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수출이 되면서 네. 아, 그래서 저는 라면도 가성비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트렌드였다라고 저는 바라보고는 있고요. 아하. 예. 그래서 저도 항상 찾는 게 이제 가성비의 트렌드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성비 업체들인데 거기에다가 시장 트렌드까지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이 있느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방산 그리고 라면 정도 빼놓고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트렌디하게 뭔가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보이진 않아서 열심히 찾고 있는 아,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됩니다. 네, 그 트렌드를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가볍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최근에 뭐 구조가 되죠. 몇몇 네. 주식들도 네. 뭐 삼양식품도 사실은 그랬고 네. 그게 아 이거 애들 좋아하는 저 매운 라면 반짝 트렌드잖아. 그 얘기가 거의 언제입니까? 한 7, 8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 네. 근데 그 트렌드를 또 그리고 뭐 계속 따라가야 1분기 그리고 이제 그 분기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네. 1분기 실적이 진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었죠. 그렇죠. 놀랍게 나왔죠. 네. 그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줬는데 여기서 더 서프라이즈를 보여줘 버리니까 네. 그런 것도 엔비디아랑 약간 비슷한 느낌. 엔비디아도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여줬는데 이제는 끝이겠지 했는데 또 약간 놀라운 계속 안겨줬었던.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뭐 라면계의 블랙웰, 네. 매운 라면계의 블랙웰이 되는 거죠 이제 막.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불닭볶음면도 음. HBM처럼 이제 쌓아서 놓고 아, 예, 그 정도 이제 프리미엄 네. 막 붙는 거고. 아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면은 꼭 네. 이제 우리 격월 이건규 시간에 네. 꼭 풀어놔 주십시오. 네. 그래도 항상 우리 또 힌트를 주시니까. 네, 뭐 예, 힌트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도 많은 캐치를 또 하셨을 겁니다. 네. 혹시 뭐 못하신 이야기나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아니요, 다 질문 다 주셔가지고 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 더 뽑아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번 격월 이건규는 8월에 돌아옵니다. 네, 예. 네네. 우리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예,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